안녕하세요. 도배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장남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려서부터 제게 있어서 가족이란 늘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가족이라고 해봤자 남동생 하나뿐이었지만은요. 부모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본 적이 없는 저는 제 동생만큼은 저처럼 절대 크지 않길 바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른 이혼으로 어머니는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저희를 떠났고 아버지는 술에 매달려 살기 시작하셨죠. 다 낡은 빌라 반지하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매일같이 아버지가 비운 초록색 소주병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그나마 그 병들 다 모아서 동네 슈퍼에 가져다 드리면 몇백 원씩 받아서 동생이랑 하드도 사 먹고 준비물도 사고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나마 아버지가 소주를 드시니 이렇게 병도 돈으로 바꾸는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가느다란 숨 이어오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저희 형제에게 단 하나 남았던 부모였던 아버지마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대낮부터 술 만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손잡고 불려간 병원에서 뜻모를 말만 주고받는 어른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나랑 동생 둘만 남겠구나 했습니다. 병 받고 받은 돈도 또 술 사 먹겠다고 빼앗아 가던 꼴 보기 싫은 아버지임에도 그 빈자리에 사람 마음은 허무하고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지더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나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혼자 세상을 떠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죄 없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제 나이가 10살,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8살이었고요. 10살과 8살 아이가 한순간에 고아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조부모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신다고 나서주었지만 솔직히 이전보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두 분이서 살기도 빠듯하다 못해 먼지가 풀풀 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아직 클 날이 한참 남은 사내 녀석 2명을 떠안아 버렸으니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조부모님께서 넉넉한 환경은 아니셨어도 저희 형제에게 머리 위에 지붕을 얹고 잘 수 있는 집이 생긴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무뚝뚝하시고 성격이 불같아서 눈칫밥도 많이 먹었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할머니께서는 없는 살림에 저희가 배골지 않고 조금이라도 양껏 먹기 위해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줄이셨고요. 자식들 걱정은 그저 제 가족 만들어서 독립해간 걱정만 할 나이에 국민학교부터 시작하는 손주들은 도로 다시 키워야 하니 조부모님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솔직히 그저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좀 달랐나 봐요.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원하는 건 뭐든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애였어요. 옛날 문방구에서 팔던 장난감들 기억하시나요? 저야 뭐 돈이 없으니 친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주전부리를 사 먹는 걸 봐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그림의 떡, 한 입씩 주면 땡큐고 안 주면 그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동생은 눈에 들어온 건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어야 했어요. 문방구에서 물건을 슬쩍 해서 걸렸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동생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문방구 아저씨가 학교까지 찾아와 범인을 잡는데 그게 제 동생이었던 거죠.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갔을 때 그 도둑질이 한 번이 아닌 걸 알고 제 2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군요. 어떻게 보상하지? 또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알리지? 내 동생이 커서도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요. 제가 혼자 별의별 고민을 하면서 낯빛이 어두워져도 동생은 태어나더군요. 그저 제 귀에 대고 아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하는 거 있죠. 저는 부모님의 부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동생이 사고를 치면 그러셨거든요. 재우야, 재현이 쟤 네가 제대로 돌봐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동생 네가 책임져야 해요. 할미 떠나면 네가 재현이 부모여. 알았지? 하지만 고작 2살 차이 나는 형의 말을 잘 듣나요? 동생은 한 번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들키더니 이제는 아예 돈을 훔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할아버지의 돈을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동생은 듣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알렸다가 동생이 죽이 되도록 맞을까봐 말도 못했죠. 하지만 곧 후회했어요. 동생이 간도 크게 할아버지 자켓 안에서 지폐 몇 장을 슬쩍 하다가 걸리고 만 거였어요. 동생은 도둑놈 팔자 고친다고 골목길 한가운데서 할아버지에게 곧 죽을 만큼 맞았고 저는 그 옆에서 그런 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못난 형이라고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생의 못된 버릇이 고쳐졌으면 참 좋았겠죠. 머리가 커갈수록 동생은 시한폭탄과 같아졌어요. 학교도 나가지 않고 질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이 사고를 치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참 많이도 찾아갔습니다. 폭행, 절도, 심지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다가 걸리기도 했고요. 동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본인의 업보를 기록해 갔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동생에게는 소년원 7개월형이 내려지게 되었죠.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터라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동생이 세상에 나왔을 때 검정고시를 보고 본인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만들어 놓는 게 형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손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배달에 야간 알바에 쉬는 날에는 일용직 사무소로 가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과도 일했고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 제 몸의 나이테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제 몸에 선명하게 남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이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저는 소년원 밖으로 나오는 바짝 마른 동생 앞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재현아, 너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 인간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제발 부모 없어서 절에 자랐다는 말 듣고 살 인생 살지 말자. 형이 도와줄게. 부탁이야. 제발 부끄러운 것 없이 떳떳하게 살자. 저는 동생에게 그간 동생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모은 돈을 건넸고 동생은 까슬한 얼굴로 받으며 저를 따라 울었습니다. 아, 드디어 이놈에게 내 진심이 닿았구나 했어요. 동생은 미안하다, 이제 정신 차릴게라고 꺼이꺼이 울면서 말했어요. 동생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일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다행히 턱걸이지만 동생은 시험을 합격해서 떳떳하게 고졸이 될 수 있었네요. 그동안 저는 소위 막노동 현장에서 아저씨들과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유난히 아들 같다고 예뻐해 주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는 그 아저씨를 박씨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복 입은 것도 보신 인연이 깊은 분이셨죠. 아저씨는 늘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딱 우리 재우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야. 묵묵하게 일도 잘하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아이 참 삼신할매한테 재우가 우리 아들 돼야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저씨 예쁜 딸만 2명 있잖아요. 딸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아유 우리 딸내미들도 좋지 좋아. 야 재우야 그럼 너 아저씨 사위 할래? 우리 큰딸하고 궁합도 안 보는 동갑이다 동갑. 에잉? 4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저씨 큰딸이 욕해요. 괜히 잘 사는 아가씨 신세 망친다고. 야 임마 네가 뭐 어때서
우리 딸 대학 졸업하면 한번 만나봐라. 어? 솔직히 제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고아에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해서 막노동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데 연애고 뭐고 결혼이 뭐예요? 그저 아들뻘 되는 애한테 하는 실없는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아저씨께서 하루는 진지하게 제게 권하시더라고요. 딸과의 만남 말고 제 미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우야, 너 젊은 나이에 계속 이렇게 일할 순 없잖아. 네 체력하고 나이가 아깝게. 그래서 말인데 이 아저씨가 이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도배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뭣도 없지만 너만 열심히 해주면 꼬박꼬박 월급 챙겨줄 수 있어. 나야 아무리 경력 없고 어려도 아저씨 5명 몫은 해내는 너 같은 직원이 함께 해주면 환영이야. 어떠냐? 한번 일해볼래? 배울 생각만 있으면 내가 뭐든 지원해주마. 저는 고심 끝에 박씨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저씨 말대로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이 얼마 없기도 했고 배울 마음만 있다면 따라오라는 아저씨의 말을 믿었거든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렇게 저는 도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의 강도가 상당해서 허리 디스크가 도지기도 했고 일도 많아서 쉴 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에 익고 기술도 생겨서 할만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 박씨 아저씨의 사업은 천천히 커져서 직원도 늘어갔어요. 고정적인 수입도 생겨서 저는 동생에게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라면 박씨 아저씨도 한 자리를 주실 거고 일도 할만하고 수입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몸 쓰는 일은 안 하고 싶다고 거절하더군요. 본인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매달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만 하는 동생을 보면서 제 걱정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도 천직을 찾아서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연고도 제대로 없는 저희 형제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저 있는 몸뚱이를 잘 굴려서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제대로 남지 않은 연고도 씨가 마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죠. 이제 제가 번 돈으로 조금은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저희 형제는 정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로 동생이 조금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진 않을까 했는데 동생은 그저 새로 시작하는 일을 핑계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다니느라 바빴네요. 그나마 알바는 해서 돈은 벌고 있어서 다행이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도배로 먹고 산 지 2년쯤 지났을 때 그저 회색빛이었던 제 인생에 눈부신 색채가 침투했습니다. 점심 먹고 도배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박씨 아저씨, 아니 사장님이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동년배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딱 봐도 아, 아저씨 딸이구나 했었죠. 어? 우리 최 실장 들어오네. 밥 잘 먹었어? 네, 사장님. 여기 내가 말했지? 우리 최 실장 최재우. 아,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무실 초기부터 함께 하셨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안고 가주셔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재우 씨 얼마나 도움되고 의지된다고 하시는 줄 몰라요. 없던 아들 생긴 것 같다고 하셔서 저랑 동생이 다 질투한다니까요. 정말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맑게 웃는 얼굴에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참 좋고 매번 사장님이 농담으로 우리 사위해라, 딸하고 만나봐라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을 듣고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죠. 그날은 그냥 찰나로 인사만 했는데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이후 사장님의 딸은 종종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근처 어린이집에 취직을 해서 생각날 때마다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안면이 터서 사장님과 셋이서 점심도 먹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이 어찌나 느물거리는 표정으로 저희 둘을 쳐다보시는지 마치 맞지? 맞지? 내 사위 되고 싶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면을 트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사장님 따님이 사무실로 들어왔죠. 어? 안녕하세요. 지금 사장님 안 계시는데 오전 출장 나가셨다가 바로 퇴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알아요. 연락했어요. 어? 근데 왜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재우 씨 보러 왔거든요. 점심 전이죠? 저랑 밥 같이 먹어요. 무슨 복인지 저는 사장님 따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핑계로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의 무슨 모습을 좋게 생각했는지 먼저 만나보자고 해주더군요. 그 손길을 염치 없이 덥석 잡을 수는 없었지만 또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죠. 사장님이 늘 말하던 아들 같은 사위가 정말 되고 말았네요. 저와 아내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저보다도 더 좋아했던 게 사장님, 바로 장인어른이셨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은인이시기도 하죠. 제가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했을 때 동생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오더니 지인을 통해서 중고차 딜러가 됐다고 이제 본인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나도 외롭지 않고 동생도 제 밥벌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 인생이 살만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죽어라 노력하고 살았더니 나도 남들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그 충만한 느낌도 잠깐이었어요. 동생이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소개시켜 줄 테니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동생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대뜸 결혼이라니 어안이다 벙벙했죠. 아직 모은 돈도 없는 놈이 무슨 결혼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아내나 장인어른과 함께가 아니면 예약도 잘 안 하는 고급 식당도 예약을 해서 동생에게 연락을 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천둥 벌거숭이 같은 동생이 결혼을 결심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약속 장소에 나온 제 재수 씨가 될 사람을 보고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유일한 가족인 저를 보러 나온 자리에 재수 씨가 될 사람은 손바닥 한 뼘보다도 짧은 치마와 신는데 1박 2일은 걸릴 것 같은 가죽 부츠를 신고 왔더군요. 사람의 차림새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행동거지도 어째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네요. 어머, 형이라고 해서 닮았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닮았다. 형님은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되게 노안이네요. 재현 씨랑 고작 2살 차이밖에 안 난다면서요? 우리 형이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그래.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정말? 우리 재현 씨 돈 많이 벌어서 형님 호강시켜드려야겠네.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어디서 만났다고 했죠? 재현이가 도통 말을 안 해줘서. 형님, 말씀 놓으세요.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재현 씨가 저 일하는 가게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솔직히 만난 지 아직 4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이르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뱃속에 이미 애가 들어섰는데. 애요? 설마 임신했어요? 아, 그걸 왜 벌써 말해? 내가 천천히 형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우, 내 실수. 미안. 나 이미 말한 줄 알았지. 어머, 여기 술 비었다. 저 술 더 시킬게요. 왜 그렇게 결혼을 급하게 하나 했는데 만난 지 넉 달 만에 임신을 했답니다. 아직 20대 중반인 놈이
그것도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모은 돈도 얼마 없는 경사이긴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탐탁지 않은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요. 너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애부터 갖고 결혼하고.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만나다가 보니 생긴 걸. 이미 일어난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잖아. 일단 재수 씨, 아니 그 사람 어디서 일한다는 거야? 내가 아까 물어도 두 사람 다 얼버무리기만 하고. 아, 물장사야, 물장사. 술집? 그럼 뭐 주인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뭐, 종업원? 아니면 주방에서 일해? 어려 보이던데? 그냥 접대야, 접대. 나도 손님으로 갔다가 만났어. 뭐? 너 여자 나오는 술집 갔냐? 제정신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런 데를 가서 여자까지 만나? 아, 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갔어. 나도 계약업체랑 고객 관리 좀 해야 돈을 벌지. 여자 끼고 노는 게 무슨 얼어 죽을 비즈니스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떳떳하지 못한 일 좀 하지 말라고. 너 대체 왜 그러냐? 어? 형, 들어봐. 나도 마냥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미연이도 이제 그 일 그만둘 거야. 나랑 결혼하면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싶대.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나도 새 기회 얻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 기회 형이 줬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기회 주고 싶어. 같이 가정 꾸리면서 그 기회를 발판 삼아서 살고 싶고. 이렇게까지 말하니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결혼하고 자식 생겨서 지 가정 일구면 동생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동생을 너무 애취급한 건 아닌가 했죠. 동생에게는 알겠다, 너를 믿는다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언제 동생이 독립을 할지 몰라서 적금을 들던 걸 깨서 2천만 원을 만들어 내밀었어요. 형으로서 또 유일한 보호자, 가족으로서 주는 결혼 자금이었죠. 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조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뻤어요. 동생 어렸을 때를 꼭 닮은 아들이었는데 그 속은 누구를 닮았는지 순하더라고요. 동생은 어려서부터 말썽이 많았거든요. 좀 예민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조카는 그저 누구한테 안겨도 배시시 웃기만 할 정도로 순했습니다. 처음 생긴 조카라서 그런지 애틋해서 이것저것 많이도 사다 바쳤어요. 저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동생이 결혼을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보태주셔서 집도 장만을 해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도 동생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몫을 해내면서 살기 시작했고, 저는 이만큼 자라난 저희 형제가 참 스스로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철부지 같았던 동생도 이제 완전히 제게 독립했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동생은 결혼이나 아빠가 됐다는 것만으로 전혀 성장을 하지 않더군요. 결혼을 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서 제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형, 나 진짜 괜히 결혼했다. 아휴, 결혼하니까 돈은 배로 나가고, 아니 배가 뭐야. 아주 매달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야. 애 키우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돈이야 당연히 많이 들지. 사람 하나 키우는데 그럼 공짜일 줄 알았어? 아휴, 재수 씨도 돈 벌잖아. 네가 열어준 주점 잘 된다며. 그거? 나도 모르겠다. 분명 장사는 하는데 그 여자도 맨날 남는 것도 없다고 죽는 소리에. 진짜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냐 나. 형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말 들을 걸. 진짜 하루하루가 숨통이 막힌다. 동생은 차가 안 팔린다고 재수 씨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매일 밤낮 없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고 재수 씨에게 연락이 와서 하루 종일 동생을 찾아다녔죠. 예전 버릇이 나와서 가출 아닌 가출을 한 거였어요. 참나, 저는 그럴 때마다 네 아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너 호준이는 생각 안 해? 너 아버지야, 아버지. 너 나랑 약속했지?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고. 싸지른다고 부모 아니야, 임마. 잘 키워야 부모지. 너 힘들다고 세상 놔버리면 네 아들하고 재수씨는 어떻게 하라고. 혼자 사는 거 아니다, 재현아. 네 인생 네 것 아니야, 이제. 네 아들 거고 네 마누라 거야. 맞네. 맞아, 내 아들. 내 아들 호준이 있지. 근데 형, 호준이가 진짜 내 아들일까? 뭐? 무슨 헛소리야. 호준이 얼굴 봐라. 너 어렸을 때 그대로야. 맞아. 딱 내 얼굴이지? 그나마 제가 붙들고 사정사정하고 불호령을 내리면 잠깐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죽지 못해 산다라는 심정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동생 부부의 우울은 저희 부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죠. 제 아내는 딸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육아에 통달을 했으니까요. 조카가 4살이 됐을 때쯤 재수 씨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가게 보느라 바쁘다고요. 그래도 형님은 유치원 교사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것보다는 형님이 보는 게 우리 호준이한테 좋지 않을까요? 재수 씨, 그런 말이 어딨어. 애는 누가 보든 부모가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저 사람은 뭐 놀아? 저 사람도 일 다녀. 여기 노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제가 밤에 일할 때는 봐주실 수 있잖아요. 재현이는 애 아빠는 어디 두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 아휴, 말도 마세요.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죠. 부부는 닮는다더니 뻔뻔한 구석마저 제 동생과 판박이더라고요. 이래놓고 서로 네가 이기적이다 뭐다 싸운다니 거울 보고 싸우는 거나 매한가지죠. 저는 일 없다. 조카가 아무리 예뻐도 우리는 못 봐준다고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저를 저지했습니다. 동서, 내가 하루 종일 봐주지 못해. 그래도 내가 집에 오면 6인 되니까 동서 출근할 때 우리 집에 호준이 맡기고 가. 여보, 아, 진짜 살았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전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이 조카까지 떠안으려고 하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동생에게 잘 말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호준이가 우리 집 오면 얼마나 눈치 보는 줄 알아? 아직 4살밖에 안 된 애가 조금이라도 어른한테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이거 도와주겠다, 저거 도와주겠다. 그거 다 어디서 배운 거겠어. 애가 어려서부터 눈칫밥 먹고 자라면 저러는 거야. 엄마나 아빠나 제대로 된 관심도 못 주는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데리고 있는 게 마음 편해.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긴 했어요. 어린 조카는 아내 말대로 너무 일찍 철이 들긴 했거든요. 어린애가 말도 안 해도 먼저 제가 먹은 그릇 설거지도 척척하고 깔고 잔 이불 다 개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집안에서도 한 번 뛴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제가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고 해도 작은 목소리로 없다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조카를 저도 늘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이런 물은 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하잖아요. 아내는 동생 부부에게 늘 너그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명절이 되면 동생 부부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 동생이나 재수 씨나 변변하게 먹을 거 하나 사오는 법이 없이 그저 집에 들어오면 거실 소파에 드러눕기 바빴죠. 재현아, 너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등이 붙었냐? 와서 뭐라도 거들어. 네 형수는 아침부터 튀김하고 전하느라고 허리 한번 못 폈어. 재수 씨도 와서 상이라도 차리지? 아우,
나 어제 밤까지 일했어. 좀 봐주라. 속이 안 풀려. 그게 일한 거냐? 술 처먹은 거지? 아, 형은 답답한 소리 하네. 그렇게 고객 관리하는 거야. 죄송해요, 아주버님. 저도 이도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몸이 말이 아니에요. 얄미운 한상이 제 집 거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뱃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더라고요. 제가 매섭게 그 둘을 째려보고 있으니 조카는 또 벌떡 일어나서 제가 먼저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큰엄마, 호준이가 뭐 도와드릴까요? 호준이가? 그럼 이거 들고 상 좀 닦아줄래? 네. 본인 아빠 엄마가 큰아빠한테 욕먹고 있으니 먼저 움직이는 조카를 보니 또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몸으로 커다란 상을 이리저리 닦는 조카에게 가서 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했어요. 아유, 호준이가 엄마랑 아빠보다 낫다. 이 말은 제가 조카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조카는 이 말을 들으면 그저 배시시 웃으면서 쑥스러워했고요. 아내는 늘 뻔뻔한 동생 부부 때문에 미안해하는 제게 괜찮다고 어차피 1년에 몇 번뿐인데 우리 식구 먹을 거 나눠준다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너그러운 만큼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저와 아내와 조카가 주방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분주할 때 동생 부부는 그저 소파에 누워서 코나 골았지만은요. 나중에는 조카만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게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어차피 와도 밥만 먹는데 힘들면 집에서 쉬라고 하고요. 조카는 그 후로도 아예 저희 집 애처럼 살았습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아내가 그 지역에서 괜찮은 곳을 선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도 아내도 조카가 너무 예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내가 예쁜 딸을 낳은 후로도 조카는 정말 제 동생이 생긴 것처럼 챙겼네요. 그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카가 동생 부부보다는 저희 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씨가 된 걸까요? 조카가 아예 저희 집안 식구가 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조카가 한동안 잔병 치레가 많았거든요. 열도 자주 나고 감기도 자주 걸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동생 부부는 그저 동네 약국에서 약 먹이고 재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와 저는 아예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래도 금방 회복을 하고 어린이집에 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코피가 자주 난다는 걸 선생님에게 전해 듣게 됐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자유시간에도 밖에서 안 놀고 선생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웃긴 게 선생님이 이런 연락도 동생 부부가 아니라 저희에게 했다는 거였어요. 비상 연락망에 저희 부부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동생 부부가 통 연락을 받질 않으니 저희에게까지 넘어온 겁니다. 아무튼 저와 아내는 조카가 걱정이 돼서 조카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조카는 괜찮다고 하기만 했어요. 열 때문인지 숨을 쌕쌕 쉬면서도 혹시나 본인이 짐이 될까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일도 미루고 그런 조카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몸에 빨간 반점도 보여서 혹시 수두인가 했습니다. 아니면 그저 몸살이다, 애가 약해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카를 담당하던 의사는 조카에게 이런저런 검사를 더 해보더니 조용히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저를 부르더군요. 호준이 큰아버지 되신다고 했죠? 네, 동생이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동생분을 빨리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요. 네? 왜, 혹시 우리 호준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단호한 표정의 의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조카의 피검사를 해본 결과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고요. 조카의 진단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아니, 저 작은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몹쓸 병에 걸리는 건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에게 지금 조카의 몸 상태와 당장 골수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진짜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지는 것만 같았네요. 여보세요? 야, 재현아, 너 어디야? 나? 나야 사무실이지. 왜? 너 지금 땡땡 병원으로 와라. 당장 재수 씨도 함께 데려오고. 뭐? 왜? 형, 어디 아파? 아니, 내가 아니라 호준이 문제야. 호준이가 왜? 몸살 난 거 아니야? 애가 누굴 닮았는지 몸이 약해가지고. 너 잔말 말고 당장 와. 네 아들이 지금 백혈병에 걸렸다고. 상황 파악 못하고 귀찮은 기색을 내비치는 동생에게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동생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그저 확실한 거야? 진짜야? 라는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조카가 입원한 병실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아내도 조카가 걱정이 된 건지 딸은 친정에 맡기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제 다리 길이보다도 작은 조카가 하루 종일 계속된 검사에 지쳐 잠에 들었고 1시간쯤 지나니 동생이 참담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자고 있는 조카 얼굴을 잠시 동안 들여다보더니 답답하다는 듯이 머리를 몇 번 쓸어넘기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을 잡고 말했죠. 임마 어디가? 호준이 깨기 전까지 옆에 있어야지. 담배 한 대 펴야지 안 되겠어. 속이 답답해. 네 마음 이해 가는데 그래도 애 옆에 있어줘야지. 그리고 재수 씨는 우리 지금 같이 안 살아. 뭐? 별거 중이야? 말이 그렇게 되나? 그냥 나도 집에 안 들어가고 얼굴 못 본 지 꽤 됐어. 그 사람도 가게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데. 진짜 왜 그러냐 두 사람. 애가 아픈데 지금이라도 당장 연락해. 와서 대화로 풀어. 지금 호준이가 제일 필요한 건 부모니까. 부모? 그래. 부모가 옆에 있어줘야지. 근데 형, 나 아직도 호준이가 내 애인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알잖아. 그 사람 나랑 만날 때 어디서 일했는지. 나 같은 손님이 한둘이었겠어? 어디서 앱에서 내 애라고 한 거일 수도 있지. 너 그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냐? 그래서 뭐 지금 호준이가 네 애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책임질 필요 없지. 내 애도 아닌데. 아픈 것까지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치료해줘야 돼?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 오히려 잘 됐지. 나도 내 애인지도 모르는 애 키우는 거 질렸어. 그 여자한테도 질렸고. 이 기회에 그냥 다 청산해버리고 싶다. 에이, 나도 이제 몰라. 형이 그랬지. 이제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자식 거고 아내 거라고. 그거 질렸다고. 다 정리하고 내 인생 살래. 너 진짜? 저는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동생의 말에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뭐 소꿉놀이 수준으로 결혼했냐? 애는 뭐 재수 씨가 혼자 낳았어? 다 네 선택이고 네가 한 행동의 결과물들이야. 근데 뭐? 질린다고? 네가 매일같이 술 퍼마시던 우리 아버지란 작자랑 다른 게 뭐야? 그래, 다를 거 없어. 그 씨가 어디 가겠어? 난 형처럼 책임감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형이 알아서 해. 그렇게 잘났으면 형이 데리고 살라고. 그래 이 새끼야. 2번 다시 나랑 호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애비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으니까 네 앞길만 걱정하면서 평생 살아라. 동생은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모든 선택은 동생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나뿐인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형이고 동생의 하나뿐인 보호자니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동생은 소년원에 갔다 온 후로 조금도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어쩌면 저의 그런 보호가 동생의 성장을 가로막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동생에게 계속해서 줬던 그 기회가 제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허무한 기분으로 뒤돌아 조카가 누운 침대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등 돌린 조카의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조카는 뒤돌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나눈 대화를 조카도 듣고 만 거죠. 지쳐서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소리도 없이 우는 조카의 뒤에 앉아서 조카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였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호준아, 큰아빠랑 살자. 큰아빠가 호준이 아픈 거 다 낫게 해줄게.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혼자 결정을 하긴 했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당장 아픈 조카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싫다는 한심한 인간들에게 조카를 맡길 수도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이런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때 조카에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아내는 다짜고짜 바닥에 얼굴을 받고 싹싹 비는 저를 보고 가만히 있더니 이내 제 어깨를 잡고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난 또 뭐 잘못한 줄 알았네. 그 말을 왜 무릎까지 꿇으면서 해. 남자 무릎값 껌값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여보, 그럼 어차피 호준이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 몇 년 우리가 키운 거나 다름없잖아. 그리고 당신 동생이나 동서 같은 사람한테 애 맡기고 불구경하느니 우리가 키우는 게 100배 나아. 모른 척 했다가 업보 쌓이는 거지. 그나마 호준이가 우릴 좋아해서 다행이다. 우리 지아한테도 오빠 생기고 잘 됐지 뭐. 일단 호준이 몸부터 생각하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레 걱정하지 말고. 아내는 제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내 강인함 덕분에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고요. 다행히 조카도 저희와 사는 걸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오히려 그런 의연함에 저랑 아내는 씁쓸함을 느꼈지만은요. 그래도 친부모 품이 그립지 않을까 했는데 조카는 조금도 그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 후로 저도 아내도 또 조카도 조카의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유치원도 그만두고 조카 옆자리를 지켰죠.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고 반응을 보기 위해 반복적으로 골수 검사도 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조카는 머리를 다 밀어야 했지만 한 번도 속상하다고 울지 않았어요. 그 고통스러운 골수 검사를 지겹게 해야 했지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고요. 조카의 그런 의연함은 언제나 저희 부부를 슬프게 했죠. 처음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조카에게 혹시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냐고 넌지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카는 가만히 고개를 젓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리를 채워줄 순 없겠지 하고 저 또한 고개를 끄덕이니까 조카가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큰아빠는 아빠보다 호준이한테 더 큰 사람이니까 그냥 큰 아빠라고 부를래요. 그때 그 감정은 더 나이가 된 지금도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 당연히 한 일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아이에게 큰 의미로 자리 잡았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었죠. 그 후로 2년 정도 지났을 때 조카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균보다는 늦은 판정이었지만 조카는 다행히 일상을 찾았어요. 지겨운 골수 검사도 매번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먹던 항암제도 안녕이었죠.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긴 해야 했지만 조카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참아왔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처럼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아이처럼 엉엉 우는 조카를 보면서 저도 아내도 울었어요.
초등학교도 입학을 했고 남들보다 늦은 만큼 조카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동생 놈도 어려서부터 도통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는데 조카는 누굴 닮았는지 공부도 곧잘 했고요. 저와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고 저희 딸에게는 든든한 오빠였어요. 종종 조카가 저와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데려와준 은혜를 갚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서 조카에게 말을 했어요. 적당히 해도, 아니 언젠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해도 널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호준이 너는 내 조카고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니까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조카는 자라면서 점점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한다는 걸 뜯어 말리느라고 아내와 함께 진땀을 빼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이름난 학교를 들어갈 만한 성적이 되는데도 대학에 안 간다고 해서 저도 아내도 조카를 붙들어 앉히고 설득에 설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카는 제가 하고 있는 도배 기술을 배워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마음은 너무 고맙고 기특하지만 저는 조카가 제가 못 누린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졸업한 후에 함께 일해도 늦지 않으니 대학에 가라고 했어요. 조카는 제 뜻을 받아들여서 그럼 조금이라도 나중에 도움이 되기 위해 토목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정말 든든했지만 조카는 늘 저나 아내에게 갚아야 할 게 있다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저도 아내도 괜한 걱정이 있었어요. 정말 안 그래도 되는데 너한테 뭐든 받아내려고 널 데려온 게 아닌데 하는 마음에 괜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그런데 조카가 성인이 되고 제가 40줄에 들어섰을 때쯤 조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간암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항암 치료가 아니라 아예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간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을 한 거죠. 하지만 이식이라는 게 가족들끼리도 선뜻 나서기 힘들고 또 이식이 가능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간암 판정을 받고 이식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딸이 먼저 나서더군요. 하지만 딸은 어려서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감기가 조금만 심하게 걸려도 바로 폐렴이 되곤 했거든요. 폐가 약한 딸은 이식 공여자가 되기엔 부적합한 상태였죠.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가는 아내의 간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걱정을 할 틈도 없이 조카가 그러더군요. 제가 할게요. 큰아버지 간 이식. 이식 수술이라는 게 공여자에게도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서는 조카를 보고 고마운 마음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을 살릴 수 있으니 조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딸도 고마워했고요. 막상 조카의 간을 이식받는 저 혼자 불편한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카의 몸 상태와 간 상태를 검사하고 수술 날짜가 확정됐어요. 이식을 받는 저는 조카보다 며칠 더 먼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했죠. 조카가 입원하기 전에 제가 있는 병실에 들렸을 때 저는 괜히 민망해서 입원 교육에서 들은 운동을 하다 말고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처음부터 널 데려온 게 아닌데 내가 참 본의 아니게 너한테 보답을 받는구나. 제가 그렇게 민망해하며 힘없이 웃으니 조카가 넌지시 말하더라고요. 큰아버지가 당연하게 절 데려와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제 간 떼서 큰아버지에게 드리는 거 당연해요.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뭐든 당연하게 기꺼이 내어주는. 다 큰아버지 보고 배워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조카의 그 말 덕분에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문제없이 끝이 났고 저도 조카도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며 몸을 회복했어요. 제가 퇴원을 하는 날,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조카가 저희 가족이 된 게 과거에 뭘 해도 엇나가고 마는 동생과의 연을 만회하는 기회는 아니었을까 했죠. 동생과의 인연은 끝나버렸지만 그 동생이 남기고 간 조카는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고 지금도 아들처럼 지키고 있으니까요. 동생과 똑 닮은 얼굴의 조카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잘 키워냈다는 생각에 정말 한치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마라. 저는 이 속담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검은 짐승이라도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줘서 사랑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키우는 저도 성장을 하고 보온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머리 검은 짐승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개인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제2의 인생, 새로운 기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매번 희생만 하고 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제가 조카의 당연한 보답으로 또 한 번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당연한 사랑이 매번 눈치만 보고 소리 없이 우는 법만 알던 어린 조카를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다 자란 사람으로 자라게 했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번 성장도 없이 늘 실망만 주던 동생을 보면서 괜한 사람에게 괜한 기회는 주는 게 아니다라는 제 생각을 그 아들인 조카가 무참하게 바꿔버렸네요. 저와 아내가 조카에게 기회를 준 만큼 지금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고 저희 가족이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제게 큰 교훈을 줬던 조카가 이제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제가 장인어른에게 물려받은 도배 사무실에 찾아와서 일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내와 딸에게 들어보니 만나는 아가씨도 있다는데 앞으로 이 녀석에게 제가 아는 기술을 모두 전하고 또 이 녀석이 결혼을 하는 것도 지켜봐야 하고 또 제 딸이 대학 졸업하는 것도 봐야 하니까 남은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조카가 제게 준 새로운 인생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나이 들게 하는 만큼 또 남은 인생을 참 무궁무진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책임감 하나로 데려온 아이가 제 인생의 커다란 은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누구에게나 기회가 필요한 거겠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저의 긴 여정을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눈앞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